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매출이 안 나오고. 갚아야 할 대출도 많은데 이번 달 직원들 줄 월급도 없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가게 잘 된다며. 그게 어머님 걱정할까봐. 근데 지금은 진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어머님,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야, 네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이다. 네가 지금 엄마 통장에 얼마 있냐고 물을 나이니? 어머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기 집 어머님 명의라면서요. 여기 담보로 대출 받아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가 지금까지는 네 엄마 혼자 소가리에도 참아왔지만 아니다 싶으면 손에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정리해. 그리고 니들이 멋대로 담보 대출 받은 그 신혼집도 내가 해준 거라는 거 잊은 건 아니지? 아유, 그 나이 먹도록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고. 아버님, 진짜 너무하세요. 막말로 그때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자기야, 그만해. 뭘 그만해. 나도 서운했다고 저는요. 진짜로 어머님 아버님을 제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딸이라고 하셔도 사실은 남이었던 거죠, 그렇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한기숙 여사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후 바로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했으며 당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학업보다는 경제적인 독립을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와 사무직을 전전하며 가족을 도왔고 특히 동생들을 돌보며 책임감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큰 욕심이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일하며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기숙 여사는 독립심이 강해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삶을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20대 후반에 들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의 만남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한기숙 여사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댁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시댁은 그녀의 가정 형편이나 배경이 남편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었고 완강한 태도로 시댁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를 강조하며 결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한기숙 여사와의 결혼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너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니? 도대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야? 집안도 별로고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했잖니. 어머니, 집안 배경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뒤숙이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집안이 중요한 거란다. 결혼은 단순히 너희 둘의 문제가 아니야. 두 집안이 어울려야지. 그게 인생을 길게 보고 내리는 결정이야. 어머니, 그건 다 옛날 이야기예요. 저희가 함께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숙이와 결혼해서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이고 제가 선택할 일입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렴.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기숙이와 결혼할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막대먹은 자식, 끝까지 그렇게 할 셈이냐? 네, 어머니, 저는 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결국 남편의 강한 의지와 두 사람의 사랑이 시댁의 반대를 넘어서게 되었고
한기숙 여사는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있어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기숙 여사는 결혼 후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을 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둘째 아들도 태어나면서 그녀는 두 아들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고 비록 삶의 여건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한기숙 여사의 두 아들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우유부단하고 걱정이 많은 반면 둘째 아들은 여유롭고 남자다운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날 일어난 작은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모처럼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항상 그렇듯이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고 잔디에 발을 디딜 때조차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까이 있던 나무 위에서 작은 새가 둥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새는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새였고 땅에 떨어져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새가 괜찮은지 확인하느라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이 새가 다쳤나 봐요. 어쩌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며 걱정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둘째 아들은 태연하게 다가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형,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빠르게 행동해야지. 둘째 아들은 재빨리 새를 부드럽게 손으로 감싸들어 다시 나무 둥지 근처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몸을 돌려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 보여요. 어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째 아들은 동생의 침착한 행동을 보며 감탄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새가 더 다치면 어떡하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형을 안심시켰습니다. 형, 가끔은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해야 할 때도 있어. 내가 잘 처리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산책을 마저 하자. 이 사건은 한기숙 여사에게 두 아들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성향을 보였지만 둘째 아들은 필요한 순간에 과감하고 여유롭게 행동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한 후 각자 짝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첫째가 데리고 온 며느리는 세상 싹싹하고 애교도 많은 데다 한기숙 여사 부부의 아들과는 달리 야무져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요, 며느리보다는 두 분의 딸이 되고 싶어요. 두 분은 아들밖에 없으시잖아요. 부족해도 그냥 막내딸이라 생각하시고 저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딸 노릇할게요. 며느리의 이 말에 한기숙 여사 부부는 딸이 없었던 자신들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준다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이 딸 같은 며느리에게 호되게 당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한기숙 여사와 남편은 순진하게도 싹싹한 첫째 며느리를 보고 우리 큰아이가 어디서 저런 야무진 아가씨를 데리고 왔나 하며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의 본색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기선이 월급 많이 받아? 원래 공무원은 연봉이 높은가 보더라. 글쎄, 걔가 월급 받아서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생전 자기 동생한테 관심도 없더니 왜 갑자기 동생이 얼마 버는지 궁금해졌어? 아니, 우리 와이프가 기선이 월급 많을 거라고 자꾸 나한테 승진하라고 구박해서 난 그냥 지금이 더 좋은데 승진하면 월급은 올라가도 일을 더 해야 하잖아. 그건 내 처 말이 맞아. 남편이 승진해야 집안 살림이 나아지지. 너 애 안 낳을 거야? 아니, 낳아야지. 난 최대한 많이 낳고 싶은데 봐라. 애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원래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동생이랑 비교당하지 말고 너도 내 와이프 말대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 에이, 엄마까지 왜 그래? 첫째 아들은 그때까지 작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대리 정도의 직급이었습니다. 원래 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첫째라 그냥 회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둘째 아들은 워낙 혼자 앞가림을 잘하는 아이라 스스로 대학을 다니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7급 공무원이 되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종종 자신의 남편과 도련님인 둘째를 비교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기숙 여사는 그때까지는 아무리 첫째 아들이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며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며느리가 결혼 전 백화점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다가 결혼 후 계약 연장이 안 되어 원하지 않게 전업주부가 되었고 그만큼 수입이 줄었으니 아내로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네가 결혼하고 2년 후 둘째 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공무원 며느리를 데리고 오자 첫째 며느리는 자신들이 동생네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던지 어느 날 한기숙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규선 씨는 사람은 다 좋은데 욕심이 없어서 문제예요. 도련님에는 공무원 아파트도 받고 둘 다 월급도 많아서 금방 떵떵거리며 살 텐데. 에이, 뭘 또 그렇게 비교를 하니? 가만 보면 규선 씨가 엄마를 닮았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회사를 다니는 벌이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장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저 장사해 보려고요. 뭐, 내가 장사를 한다고? 제가 백화점에서 판매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잘 되는 음식점을 권리금 좀 주더라도 인수하면 그대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쉽지. 너 음식점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줄 알아? 에이, 어머님, 돈 버는 일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전 고생 많이 해도 상관없으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명색이 저희가 첫째인데 동서네보다는 잘 살아야 체면이 서죠. 뭘 또 그렇게 생각해. 난 그냥 너 쉬는 김에 아이나 좀 가졌으면 했는데. 애도 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 이미 괜찮은 가게도 받았어요. 때마침 그 가게 주인이 제주도에 내려가 산다고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설마 이미 다 결정하고 돈 얘기하러 온 거니? 예, 아서라. 네 시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 어머님,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여유 돈이 없잖아요. 진짜 잘 되는 가게라 인수만 하면 대박인데 다는 아니어도 되니까 계약금만이라도 빌려주세요. 에휴, 계약금 얼만데? 8천만 원이요. 예,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니? 왜요? 규선 씨 말 들어보니까 지방 쪽에 건물도 있고 땅도 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그냥 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 빌려주세요. 어차피 저희 남편한테 갈 재산이잖아요. 예, 꿈 깨라. 그게 내 건 줄 아니? 다 네 시아버지 명의야. 어머, 그럼 어머님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 난 이 집 딸랑 하나다. 그런데 이 집을 팔아서. 그럼 나랑 네 시아버지는 네가 모실래? 그녀는 돌려 돈 얘기를 하러 온 첫째 며느리를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이 상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 짠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완고한 사람이라 그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저 마음만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삐쳤는지 3개월이 지나도 첫째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굳이 전화해서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첫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내일 가게 오픈해요. 뭐? 너 돈 구했니?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 저 내일 오픈하니까 아버님이랑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내일 주말이니까 아버님 쉬시죠. 그리고 제가 너무 바빠서 동선회까지 연락을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대신 좀 해주세요. 끊어요. 전화를 끊고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가 알아서 제 살기를 찾겠다고 하니 그녀는 도움을 주지 못할지언정 초를 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의 말대로 둘째에게 연락했고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첫째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24시간 영업하는 대형 감자탕 집이었는데 아이들 노는 놀이방과 주차장까지 갖춘 꽤 큰 규모의 가게였습니다. 도착한 그녀의 부부와 둘째네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말한 대로 가게는 손님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어쩌죠? 자리가 없어요. 뭐? 가게가 이렇게 큰데 자리가 없어? 네. 워낙에 단골이 많은 가게인데 저희가 인수하면서 문을 며칠 닫았더니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형수, 축하해요. 형수 금방 부자 되시겠다. 그러더니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말했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동서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일손이 너무 딸리네. 내가 알바비 줄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서로 돕는 거지. 제가요? 형님? 그래도 그건 좀. 예. 그러지 말고 말이야. 내가 도울게. 둘째는 살림도 잘 안 하는데. 에이, 어머님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한테 일을 시켜요. 동서, 그러지 말고 서빙이라도 해. 서빙은 할 수 있잖아. 명색에 내가 손윗사람인데 이럴 땐 좀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둘째 며느리도 성격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둘째 며느리는 가게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차에서 대기하다가 겨우 자리가 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첫날이라지만 가게 안은 참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주력 메뉴인 감자탕 맛은 단골이 많을 정도로 괜찮았고 그녀는 첫날이라 그렇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청소나 서비스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음식을 맛보더니 걱정했지만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입맛이 꽤나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런 남편이 맛있다고 하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후 그녀가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다시 첫째네 가게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많았던 가게가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테이블도 식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마 손님들이 한바탕 왔다가 빠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나온 감자탕 국물을 먹어보는 순간 그녀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어머, 국물 맛이 왜 이래? 권사님도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여기 며느님이 하시는 가게라고 하셨죠? 아, 네. 전에 먹었을 때랑은 좀 다른데 잠시만요. 당황한 그녀는 가게 안에 있을 첫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가게 안에는 첫째가 없었고 일하는 종업원들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종업원에게 사장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종업원은 오후 늦게나 잠깐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얘가 제정신인가? 그녀는 어이가 없었고 바로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첫째 며느리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전화로 국물 맛이 다르고 고기도 질기다고 이야기했지만 첫째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신경 좀 썼을 텐데.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긴 좀 쑥스러운데. 저희 음식 먹으러 일부러 부산에서 오시고 광주에서 오시고 막 그래요. 예.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국물 맛은 봤니?
너 이 가게 인수받을 때 음식 레시피도 같이 전수받은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리고 저 그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주방 이모한테 해달라고 한 건데요. 뭐, 네가 직접 하지도 않았어? 레시피대로만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요? 너도 참 됐고, 이거 먹어봐라. 저는 원래 감자탕 안 좋아하는데 모르셨구나. 그녀는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으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을 남한테 맡기고 하물며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파는 첫째 며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게 홍보를 위해 권사님들을 죄다 모시고 온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권사님들에게 창피란 창피는 다 당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그녀는 다음 날 아주 작정을 하고 며느리네 가게 근처 커피숍에 앉아 가게 안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숍 사장이 싫어할까봐 케이크며 샌드위치, 커피를 비롯한 각종 음료를 시키며 내내 며느리네 가게를 지켜보았습니다. 약 5시간 동안 그녀는 가게를 관찰했는데 딱 3팀 정도만 가게 안에 들어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에서 계속 감자탕집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커피숍 여사장은 무언가 눈치챈 듯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커피 리필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사모님도 저 집에 돈 떼이셨구나. 근데 이미 늦었어요. 네. 글쎄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권리금까지 왕창 받고 가게를 팔더니 휙 날랐다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사모님 같은 빚쟁이들이 저희 집 가게에 찾아와서 죽치고 계셨는데 다 허탕이죠. 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저야 뭐 돈 벌어서 좋지만 그래도 이건 상도가 아니라서. 아니, 단골도 많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왜 도망을 가요? 장사가 잘 된다고요? 무슨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저 가게 인수한 사람 큰일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가서 손님 많은 것도 보고 음식 맛도 봤는데. 그게요. 의심 피하려고 작업한 거라니까요. 팔자마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기네들 도망갈 시간 벌려고 미리 다 작업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두 번 보나요? 아마 음식도 어디 다른 가게에서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니까요. 막말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가게를 팔겠어요? 자기네들이 계속하지. 애당초 자기네들은 저기 거의 거저 들어가서 장사했는데 사기든 뭐든 권리금까지 다 챙겨 받았으니 저 가게 인수한 사람만 바보죠.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가게를 인수해 놓고 며느리는 저절로 돈이 벌릴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하면 곧장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들 그 가게 충분히 알아본 거 맞니? 그럼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봤죠. 그때 맛이 그랬던 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고? 너 그 가게 근처 사람들한테 물어봤니? 정말로 가게가 잘 되는지? 어머님, 왜 그래요? 내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그 근처 가게 사람이 하는 말이 그 가게 망한 가게래. 니들 사기당한 거라고. 뭐? 아니야, 자기야. 아니지. 에이, 엄마가 잘못 알았어. 나도 거기 가기 전에 사장 부부랑 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기칠 사람들 아니야. 음식 맛도 괜찮았고 사기칠 사람들이 나 지금 사기쳐요 하겠어요? 니들 솔직히 말해. 그 가게 무슨 돈으로 계약했어? 대출 받았니? 첫째 아들은 그녀의 말에 지친 듯 눈치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 담보 잡고 카드, 보험, 신용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부족한 건 이 사람 퇴직금으로 해결했어요. 가게라는 게 생각지 않았던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퇴직금? 엄마, 사실은 나 사표 냈어. 이 사람이 엄마 걱정한다고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말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게에 올인해서 잘 벌면 그게 승진한 거랑 같을 테니까. 내가 아주 바보, 등신을 낳았네.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전 재산을 털어 망한 가게를 샀다고? 이제 니들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요. 이미 다 저질렀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부탁했을 때 어머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제가 이 사람 퇴직금까지 끌어다 쓰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어머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튼 저랑 이이가 열심히 할게요. 그냥 새로 차렸다 생각하면 되죠. 너는 먹지도 않은 음식을 무슨 수로 열심히 팔 건데? 그 레시피도 가짜라며. 그냥 삼겹살 팔면 되죠. 삼겹살은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뭘 하든 돈만 벌면 되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동선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손윗사람인데 체면 구기게는 하지 마셔야죠. 그녀는 위기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첫째 며느리의 태도에 거의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내외를 보내고 나서 그대로 침대에 누워 쿵쿵거리며 속을 태웠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큰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며느리가 감자탕집을 정말로 삼겹살집으로 바꿔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장사가 그전보다는 잘 된다고 말하자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니 장사라도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고 그녀의 걱정도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영업이 그렇듯 가게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청결이며 재료 관리 같은 건 잘 몰라도 할 일이 많을 텐데 큰며느리는 도통 가게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빚이 많은 누구와 어울려 다니는지 골프다 해외여행이다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었습니다. 가게는 첫째 아들이 거의 상주하며 운영하는 것 같았는데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교회 권사님들에게 창피를 당해 그 가게에 2번 다시 가지 않았고 자주 큰아들 내외가 전화로 잘 되고 있다고 말하니 잘 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네가 가게를 차린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첫째 아들 내외가 울면서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매출이 안 나오고 갚아야 할 대출도 많은데 이번 달 직원들 줄 월급도 없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가게 잘 된다며. 그게 어머님 걱정할까봐. 근데 지금은 진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어머님,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야, 네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이다. 네가 지금 엄마 통장에 얼마 있냐고 물을 나이니? 어머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기 집 어머님 명의라면서요. 여기 담보로 대출 받아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회식 때문에 늦는다던 남편이 회식이 취소돼서 연락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며느리의 말을 들은 남편은 오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 엄마 혼자 소가리에도 참아왔지만 아니다 싶으면 손에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정리해. 그리고 니들이 멋대로 담보 대출 받은 그 신혼집도 내가 해준 거라는 거 잊은 건 아니지? 아유, 그 나이 먹도록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고. 아버님, 진짜 너무하세요. 막말로 그때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자기야, 그만해. 뭘 그만해. 나도 서운했다고. 저는요, 진짜로 어머님 아버님을 제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딸이라고 하셔도 사실은 남이었던 거죠. 그렇죠? 뭐야? 너 지금 억지 부리냐? 그래. 그럼 이제 딸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라. 여보, 지금 얘네들이 제일 힘들어요.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저희 집 팔고 이 집 들어와 살게요. 어차피 집이며 가게며 다 정리해도 빚 못 갚거든요.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렇게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결혼하기 전에 썼던 방, 그 방 그대로 쓸게요. 그녀와 남편은 점점 막 나가는 첫째 며느리의 말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겠다고 떠드는 며느리보다 그런 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아들을 보자 속에서 열불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정말로 첫째 내외가 그녀의 집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어쩔 수 있냐며 애들이 돈 좀 모을 때까지는 참자고 했지만 그때부터 그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구직 활동을 한다며 밖으로 나갔고 며느리는 점심때가 다 돼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엄마라도 되는 듯 씻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 하는 말이 엄마, 배고픈데 밥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대신하거나 밥상을 차리는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며느리의 시중을 드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여전히 한낮이 되어서야 일어나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 넌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일어나서 시엄마한테 밥 타령을 하니? 그리고 아무리 같이 살아도 우리 빨래랑 니네 빨래는 구별 좀 하자. 내가 네 속옷까지 빨아야겠니? 에이, 엄마, 서운하다. 저도 새벽같이 알바할 거 있나 눈 빠지게 보면서 바쁜데요. 그리고 이 집은 엄마 집인데 제가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수성찬 차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눈치만 주고 진짜 너무하시다. 그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딸 같아도 저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며느리보다는 차라리 손님처럼 불편해도 눈치 보는 며느리가 낫겠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며느리는 그런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고 그 후 계속해서 그녀는 며느리와 사사건건 부딪히며 자신의 집에서 가장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면서 집안일은 2배로 늘었고 허리와 손목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허리와 목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여보,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쟤네들 어디 월세라도 얻어주면 안 돼요? 이 사람아, 그게 지금 쟤네들이 바라고 있는 건지 몰라서 그래? 지네 스스로 돈 모아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도와주나. 자꾸 도와주면 의지할 생각밖에 안 할 거고 힘들어도 당신이 좀만 참아. 하지만 그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은 어디 일자리를 구했지만 며느리는 돈을 벌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아들 월급으로 네일아트를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쇼핑한 택배들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그녀는 며느리를 붙잡고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얘, 너 오늘부터 딸 같은 거 하지 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네가 하는 행동이 이게 말이 돼? 이만큼 봐줬으면 살 궁리를 해야지. 엄마,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에요. 여기서 그 소리가 왜 나오니? 내가 지금 내 할 일을 너한테 시켜. 거꾸로 네가 지금 네 할 일을 나한테 시키잖아. 청소며 빨래며 하물며 지 남편 밥이라도 네가 챙겨봤어? 그거야. 여긴 저희 집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아들 밥 챙겨주시는 건데 그것까지 싫으세요? 그렇게 싫으시면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어디 전세라도 얻어주시면 될 일인데 그 많은 재산 죽을 때 싸들고 가실 거예요? 욕심도 너무 부리면 흉해요. 그녀는 차마 그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거의 내쫓던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일이 있어야 할 첫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이 사람 내쫓았어? 말도 막 했다며? 내가 남이야? 자식인데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너무한 건 니네들이지. 넌 네 처만 보이고 엄마 고생하는 건 안 보이냐? 엄마 곧 수술도 해야 해. 엄마, 우리 와이프 임신했어.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도끼 눈을 뜨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임신이라니. 여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러니 그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남편까지 며느리 편을 들었고 기뻐해야 할 손주 소식이 그때는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고 그녀가 하는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녀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첫째 며느리는 안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그녀가 집에 들어온 줄도 몰랐습니다. 가만히 며느리가 뭘 하고 있나 관찰해 보니 세상에나 화장대 서랍에 있던 목걸이며 반지 같은 귀금속을 가방에 넣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다 며느리한테 도둑을 맞고 있다니 그녀는 순간 복중에 태하고 모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시어미 물건을 훔쳐.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훔치다뇨. 산부인과 가야 하는데 좀 허전해서 잠깐 빌리려고 한 건데요.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당장 이리 내놔. 엄마, 아니, 어머니, 어차피 이거 안 차시잖아요. 하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저 주세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임신하면 옷도 사주고 명품 백도 사준다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뭐 하나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이젠 아주 뻔뻔하기까지. 그거 내 친정엄마 유품이야. 탐낼 걸 탐내야지. 유품이면 원래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뭐야? 당장 이리 안 내? 확 경찰에 신고할까 보다.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며느리와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힘에서 밀린 그녀는 며느리에게 밀쳐져 넘어졌고 그 순간 그녀는 입에서 악소리가 나면서 눈앞에 번쩍하고 별이 보이자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구급차를 직접 불러 병원에 실려갔고 며느리는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고 냅다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도착해 남편에게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하자 남편과 둘째 아들 내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꼼짝도 못하고 수술을 기다리며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돌아가신 친정엄마 유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말하니 남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만큼 화가 난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그녀와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녀의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첫째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초음파 사진 파신다는 분 맞으시죠?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가지러 가도 될까요? 둘째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허겁지겁 그녀의 물건을 챙겨 병원으로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꼼짝 못하고 있었기에 첫째 며느리를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다음 날 첫째 아들과 문제의 며느리가 뻔뻔하게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둘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싸움을 못하니 대신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어머, 동서는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무슨 공무원이 이래? 세금 낭비네. 형님 임신한 거 거짓말이죠? 뭐라고? 나 참, 이젠 생사람 잡는 거야? 누가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해? 그래요? 그럼 여기 병원이니까 저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으세요. 동서, 지금 이게 형님한테 할 짓이야.
내가 왜 동서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시켰다. 나도 애 둘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넌 아무리 봐도 임신한 태가 안 나. 그러니 둘째랑 다녀오거라. 어머니,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이건 아니죠. 뱃속에 애가 누구 앤데요. 초음파 사진은 얼마에 사셨어요? 사실 제가 다 들었거든요. 형님, 진짜 간도 크시네요. 자기야, 그게 사실이야? 어제 나한테 보여준 우리 애기 사진, 그거 가짜야? 아이씨, 그래, 가짜야.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몰라. 이게 다 자기랑 결혼해서 그래. 우리 이혼해. 첫째 며느리는 누가 봐도 궁지에 몰려 도망가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그녀의 귀금속을 내놓으라고 하자 병원에서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첫째 며느리는 자신이 먼저 더럽고 치사하다고 말하며 그녀의 친정엄마 유품을 가방에서 꺼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런 애를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다니, 저런 애를 좋게 봤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더 한심한 멍청이였습니다. 이게 다 엄마가 저 사람 궁지에 몰아서 그런 거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혀? 나 회사 가면 구박했다며? 그날도 엄마가 저 사람 내쫓아서 내가 데리고 들어왔잖아. 난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같은 건 안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야. 그녀는 그 말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넌 지금 제 말을 믿어? 그리고 애당초 그런 가게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하려고 한 것부터가 문제야.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지 분수대로 살아야지. 허참, 허영심만 많아서는. 잘 살고 싶은 게 허영심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뭐 잘 살면 안 돼요? 그녀는 저런 아들이 자기 배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앞에서 어찌나 창피하던지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후 첫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들도 아내 없이 못 산다며 아내를 데리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영영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결단을 내려요. 난 며느리고 뭐고 걔 다시는 못 봐요. 아들도 없다고 치면 그만이니까 당신도 결정해요. 자식을 끼고 살고 싶으면 나랑 이혼해요. 남편과 5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이혼 요구에 크게 놀랐는지 무조건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이 다시 기어들어 오기 전에 제대로 된 정신교육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복덕방에 가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손해만 안 보면 된다며 시세에 맞춰 빨리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녀의 집은 워낙 입지도 좋고 마당 있는 예쁜 집으로 유명해서 금방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첫째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마음을 겨우 돌렸어요. 내일 집에 같이 가려고 해요. 그러자 그녀는 남편을 시켜서 첫째 내외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네 엄마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이 집에 오면 또 난리가 날 게다. 이왕 떨어져 있는 김에 며칠 더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내 통장에 100만 원 넣을 테니 네 처랑 어디 여행이나 다녀와. 그동안 내가 내 엄마 좀 구슬려 놓으마. 아빠, 정말 우리 여행 다녀와도 돼요? 또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걱정 마라. 너네 어디 한 일주일 정도 푹 쉬다 와라. 알겠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다행히도 집을 당장이라도 입주하고 싶어 하던 매수인이 있어서 그녀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매수인은 금방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참에 짐을 꾸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도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퇴직을 앞당기고
그 길로 부부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꽃과 나무가 예쁜 작은 집을 사서 보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정년이 코앞이라 귀농할 생각이 있었지만 그 날이 조금 앞당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만에 그녀와 남편은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고 강원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첫째 아들 내외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도착한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당해진 첫째 내외는 둘째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녀의 신신당부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몰라. 엄마가 충격이 컸었어. 아빠한테 이혼하자고까지 했으니까. 뭐라고? 아빠는 우리한테 여행 다녀오는 동안 엄마를 잘 구슬려 보겠다고 했잖아. 이게 잘 안 됐나 봐. 어차피 아빠도 정년퇴직 코앞이었잖아. 그러게 형이랑 형수가 너무했지. 아씨, 그럼 우린 어떡해? 무슨 부모가 자식한테 이래?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야, 기선아, 우리 당분간 니네 집에 가면 안 되겠냐? 미쳤어? 우리 와이프한테 그게 통할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장인 장모님 오신다고 했어. 야, 형제끼리 치사하다. 그럼 나 돈 좀 빌려줘. 당장 어디 호텔이라도 가게. 이 형, 아직 정신 못 차렸네. 호텔을 가게 돈을 빌려달라고? 제정신이야? 몰라. 끊어. 야, 그러지 말고. 근데 우리 짐은 어딨어? 그녀는 날짜에 딱 맞춰서 첫째 며느리 친정에 짐을 보냈습니다. 진짜 친정엄마한테 가서 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친정에 보낼 짐에 친절하게 메모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남의 딸은 품어줄 수가 없어서 보낸다고 써놓았습니다. 그 물건들이 도착한 후 며느리 친정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형님이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 이제 자기 집에도 못 간다나요? 아주 제대로 똥줄이 타는 얼굴이던데요. 계획 대성공이에요. 성공은 무슨, 혹시 니네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지 않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가 걸려서 말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까봐 저희 부모님 올라오시라 했어요. 제가 사정 이야기하니까 당장 오시겠다고 하시던거려. 내가 정말 사돈한테 면목이 없다. 죄송해서 어쩌냐. 아니에요. 저도 겸사겸사 저희 부모님이랑 지내니까 좋죠. 어머님, 이왕 큰맘 먹고 가셨으니까 여긴 걱정 말고 편하게 계세요. 저랑 그이랑은 절대 어머님 계신 곳 알려드리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 고맙다. 첫째 애들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니들처럼 알아서 잘 살면 좋으련만. 둘째야, 미안하고 또 고맙다. 뭐려,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조만간 형님네 몰래 그이랑 한번 갈게요. 그때까지 편하게 계세요. 그 후로 그녀는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들을 그렇게 두고도 편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하도 고생을 한 그녀는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굳이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둘째 아들을 통해 첫째 아들 내외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집도 절도 없이 며느리 친정으로 갔던 그들은 결국 며느리 친정엄마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아들은 다시 취직을 했고 며느리도 부모의 돈을 받고서야 느낀 것이 있었는지 파트타임을 뛰며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사람답게 살게 된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둘이 좋아 그렇게 산다는데 어쩌겠냐 하는 마음으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도 각자의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녀는 남편과 서툴지만 조그맣게 텃밭도 일구고 꽃도 심으며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부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8청춘은 아니지만 그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니 그녀도 남편도 때로는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어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 첫째 아들 내외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때는 서로 선을 잘 지키며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기숙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못된 신보를 고쳐놓기를 바랍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